여러분은 혹시 65살의 인생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것이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날 그녀는 그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오르자마자 한 노숙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절대로 시동 걸지 마세요. 그녀는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결정이 그녀의 목숨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던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열리던 순간 벌어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웃들로부터 효부라 칭송받던 완벽한 며느리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도 비현실적인 사건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눈앞에서 상냥하게 웃고 있는 가족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인간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혜 올해 65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하고도 7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가며 버티고 있지요. 그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고요해서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조차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남편이 남긴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짙은 남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죠. 제가 이 옷을 입으면 눈매가 유난히 온화해 보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럴듯한 미소를 지어 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 여자는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었고 눈가의 주름은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사장처럼 제 인생의 고단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됐다 웃지 말자. 그냥 이대로 가자. 저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 고리에는 남편이 오래전 서울 봉근사에서 저를 위해 구해다 준 낡은 나무 부적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스하고 매끄러운 나무 감촉을 엄지로 문지르며 깊은 숨을 내쉬고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자국 소리와 형광등에 미세한 전류 흐르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제 차는 가장 안쪽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탄 낡은 세단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차였지만 언제나 저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던 녀석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옅은 가죽 냄새, 그리고 남편이 즐겨 쓰던 아주 오래된 스킨 로션 향기. 마치 그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조수석에 놓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막 시동을 걸려던 찰나였습니다. 사모님 시동 걸지 마세요. 거칠고 다급한 고함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고 돌덩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온몸을 떨며 손을 허공에 멈춰었습니다. 누구지 고개를 돌려보니 시멘트 기둥 뒤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를 떠돌며
가끔 주민들의 세차를 돕고 용돈을 벌던 노숙자 덕수 씨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옷을 입은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차창으로 달려와 차가운 유리를 두 손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발. 그 차 시동 걸지 마세요. 그의 얼굴이 창문에 거의 달라붙다시피 했습니다. 눈동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끔찍한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요. 제 심장은 쿵쿵거리며 당장이라도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덕수 씨? 왜 이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리세요. 제발 일단 차에서 내리고 말씀하세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내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던 노숙자 남자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아무런 악의도 없이 순수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보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때로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열쇠를 뽑고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을 잡고서야 겨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덕수 씨는 그제야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차를 가리키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차는 타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는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몸을 돌려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긴 채로요. 택시 부르세요. 저는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주차장 입구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낡은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의 그 겁에 질린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마치 일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는데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의 번듯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샜습니다. 제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이 이미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장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약간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정교한 화장을 하고 평소처럼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미소가 다음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마치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졌어야 할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뻣뻣하게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주차장에서 덕수 씨가 절규하던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제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기절한 서연을 안고 어쩔 줄 몰라 땀을 뻘뻘 흘렸고 장 변호사는 비서에게 물을 가져오라 시키며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제3자처럼 가만히 서서 이 황당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8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8년 전 오늘처럼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을 집에 데려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사회 초년생다운 풋풋한 모습으로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죠. 그녀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차 선물 세트를 들고 수줍게 문가에 서서 나직이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나긋나긋한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속 깊고 입도 무거운 데다 진심으로 민준을 사랑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식사할 때면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밥그릇과 반찬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기침이라도 하면 얼른 일어나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아버님 물 좀 드시고 목 축이세요. 그 배려는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의 모든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진밥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매번 제 밥을 지을 때 물을 조금 더 넣었고 남편이 우롱차를 즐기는 걸 알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질 좋은 차잎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 제 생일에는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샀다며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돈 아깝게 뭐 하러 이런 걸 샀냐고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저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목에 걸린 그 진주가 왜 이리 서늘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배려는 그야말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부는 우리를 보러 왔고 서연은 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저를 도왔습니다. 채소를 씻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 요즘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등을 조잘조잘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친아들인 민준이보다 더 살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민준이는 남자라 그런지 무뚝뚝해서 세심한 부분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날씨가 변하면 옷 따뜻하게 입으시라 챙기고 혈압약이 떨어져 갈 때쯤이면 병원에 갈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도대체 왜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그토록 놀란 걸까요? 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아주 작은 이상한 징후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생각해보니 있긴 있었습니다. 그저 당시에 제가 행복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을 뿐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거실에서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곤 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급하게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물어보면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일이 바빠서 그래요. 고객 전화가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 욕심 있는 건 좋은 거니까요. 또 한 번은 우체부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가져왔기에 제가 무심코 서연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그녀가 편지를 뜯는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고 눈동자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당황함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금세 웃으며 청구서를 가방에 넣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 또 좀 과소비를 했네요. 아껴 써야지. 저도 웃으며 대꾸했죠. 여자라면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하지. 왜 그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자가 화장품을 좀 많이 사서 짓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숫자를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뚜렷한 변화는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2년 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누구보다 더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들을 우리와 함께 돌며 접수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해 있을 때는 서연이가 저와 함께 병원 복도에서 반나절씩 기다려주곤 했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녀가 관심을 가졌던 건 남편의 병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주 무심한 듯 툭툭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다 들어두셨죠. 앞으로 병원비는 문제 없겠죠. 어머니 아버님은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세요? 민준 씨가 외동이라지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마음 편하시잖아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다 외우고 계세요. 연세 드시면 깜빡하실 수 있으니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저 꼼꼼하게 우리 집안일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다고 믿었기에 남편에게도 며느리가 참 멀리 볼 줄 아는 현명한 아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다정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조심스러운 탐색전이었습니다. 우리 재산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8년이나 아낀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하지만 회의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공포, 그 절망. 그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음모가 드러났을 때만 지을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상냥한 아이. 그 가면을 8년 동안이나 쓰고 있었다니.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던 걸까요? 비서가 창백해진 서연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물을 먹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어깨 너머로 저를 향했습니다. 허공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온화함과 친절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공포와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회의실의 흰 벽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붙잡고 어디 아프냐고 계속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했죠. 장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박 여사님 일단 오셨으니 시작해 볼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제 하나뿐인 아들 민준에게 꽂혔습니다. 그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었고 외제차를 몰고 도심의 인테리어가 잘 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눈에 민준이는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행색이 번지르르 해야 하고 생활은 윤택해야 하며 남에게 얕잡히면 안 된다는 주의였죠. 압니다.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기죽지 않으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기라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년 전 남편의 병세가 심해지기 전부터였을 겁니다. 부부의 생활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엔 일본으로 벚꽃 구경을 가고 다음 달엔 프랑스로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세계 각지에서 찍은 예쁜 사진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갈수록 비싼 브랜드로 바뀌었고 민준의 손목시계도 제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사적으로 걱정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돈 한 푼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아이들이 물 쓰듯 돈을 쓰는 걸 보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요즘 시대는 달라요. 이건 다 필요한 투자예요. 인맥 넓히는 거고 회사에 도움되는 일이에요. 서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민준 씨, 요즘 사업 잘 돼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은 편하게 노후 즐기세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싫어할까봐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민준의 절친한 친구 생일 파티가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 주말 여느 때처럼 집에 온 아이들이 거실에서 작게 다투는 소리를 부엌에서 닭백숙을 끓이다가 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 고민할 거리야 생일인데 최신형 게임기 하나 선물하는 게 당연하지.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 우리 지난달에 민준 씨, 당신 이제 사장이야. 말단 직원 아니라고. 당신 친구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물 하나 변변찮게 하면 되겠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체면 문제라고. 체면, 넌 그놈의 체면밖에 모르냐.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급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백숙 냄비를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이미 말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민준은 창밖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또 한 번은 오랜 친구 모임에 갔다가 다른 친구 부인을 만났는데 그 집 아들이 민준이와 동종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동정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정혜야 민준이, 요즘 사업 힘들지.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 네가 격려 많이 해줘. 젊을 때 실패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저는 멍하니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민준이는 지난주 집에 와서 큰 계약을 따냈다며 회사 전망이 밝다고 신이 나서 말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 동안 차를 기다리며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휑했던 기억만 납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 화려해지려 할수록 그 뒤의 압박은 커져만 갔고 그 압박은 서서히 우리 늙은 부모의 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자주 그 상냥한 말투로 우리 재정 상태를 물어왔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심지어 어떤 금융상품 팜플렛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찾아서 투자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돈을 벌어야죠. 그때 저는 늙어서 심장이 약해. 그런 자극적인 건 못한다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제 재테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했던 겁니다. 우리 수중의 돈이 왜 아직 자기 돈이 되지 않는지 그게 답답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저 스스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8년이나 아낀 며느리를 하지만 회의실 바닥에 쓰러졌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상냥한 아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가 서연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고 민준이도 걱정스런 얼굴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는 저와 장 변호사 둘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쪽 거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유리된 채 차갑고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의 공포에 질린 얼굴, 덕수 씨의 다급한 고함. 이 두 조각의 퍼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도무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될 줄은 몰랐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언젠가 덕수 씨가 한겨울 칼바람 맞으며 세차하는 게 안쓰러워 돈을 쥐어주려다 거절당했을 때 선불세차비라며 억지로 쥐어주고 연락처를 받아뒀던 그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갔습니다. 안 받나 싶을 때쯤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와 함께 덕수 씨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덕수 씨, 저 평안 아파트 사는 박 여사예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침묵하더니 곧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저 괜찮아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기어코 물었습니다. 덕수 씨,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왜 시동을 못 걸게 한 거예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모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듯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전화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휴, 그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는 어젯밤 새벽 2, 3시쯤 잠이 오지 않아 아파트 단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닫혀 있어야 할 주차장 셔터가 고장인지 약간 열려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사람이 몰래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도둑인 줄 알았어요. 차 털려고 들어간 줄 알고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죠. 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둑질은 안 하고 곧장 사모님 차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차 밑에서 뭔가를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제 손이 휴대폰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비소에서 일했잖아요. 초기 이상해서 그 사람 가고 나서 몰래 들어가서 밑을 확인해 봤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차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잘려 있었어요.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었다. 이 말이 천둥처럼 귓가에서 터졌습니다. 머릿속이 윙 울리더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시동 걸고 나가셨으면 브레이크 밟는 순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한 한기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모님, 듣고 계세요. 덕수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공포의 심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간 양반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원비도 내주시고 사모님 시켜서 죽도 끓여주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남편 이야기 덕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인과응보 같은 거 잘 안 믿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생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오늘 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몸이 가을바람 맞은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였구나. 서연의 반응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죽었어야 할 시어머니가 멀쩡히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건 계획이 실패했다는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재산 싸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살인 음모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날카로운 얼음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뒤에 내 아들과 나를 죽이려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평생 누를 일 없을 줄 알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LCE. 이건 이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 2분과 사복을 입은 형사 1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장 변호사는 사색이 되었죠. 자신의 사무실이 범죄 현장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왕 형사는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히 몇 가지를 물었고 저는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차에 누군가 손을 댄 것 같다는 사실만 진술했죠. 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감식반을 주차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분들도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위에 바위덩이가 눌러앉은 것 같았습니다. 문 뒤에는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들과 한때 진심으로 아꼈지만 나를 죽이려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형사님,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정식 조사를 하기 전에 딱 10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사심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의 모든 걸 넘기기 전에 이 가정의 마지막 위선을 제 손으로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왕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쥐어짜고 있었고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밖에 무슨 일이에요? 웬 경찰이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실은 너무 조용해서 서연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화하고 평온한 말투로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 우리 아파트 세차 도와주던 덕수 씨 기억하니? 민준은 갑작스런 질문에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죠. 왜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시선을 슬쩍 서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민준 옆에 앉은 서연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여기 오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막 시동을 걸려는 순간 덕수 씨가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지 뭐니. 죽어도 차를 못 타게 말리더라. 민준의 표정이 점점 더 의아해지는 걸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어젯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몰래 주차장에 들어와서 내 차 밑에서 뭔가를 하고 갔다고. 이 대목에서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씨가 예전에 정비공이었잖니. 초기 이상에서 확인해 봤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차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잘려 있었다고 하더라. 그 순간 휴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아함은 충격으로 그리고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다니요.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줄곧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 아래 어떤 절망적인 얼굴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생각 중이야.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내가 죽기를 바랄 만큼. 민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 시선을 따라 천천히 삐걱거리는 목처럼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온순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아내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에서 의심으로 다시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의 표정을요. 그는 아마도 아침부터 보인 서연의 이상 행동 저를 보고 기겁하던 표정 이유 없는 기절,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입술을 떨다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리고 떨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요. 그 뒤의 일은 빨리 감기한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민주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넋이 나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불러쓰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 형사가 돌아와 경찰서로 가자고 할 때까지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하였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왕 형사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 여사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며느리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절망적인 추궁 앞에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엉엉 울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왕 형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허울 좋은 체면 때문에 저와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서연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융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현금 서비스. 그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사채를 쓴 겁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이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 카드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던 눈빛, 그게 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표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금이랑 집을 노린 거군요. 제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왕 형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유언장을 위조해서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대요. 제 아들은 민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왕 형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은 유언장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하긴 했지만 빚 독촉이 너무 심해 결국 묵인했다고 합니다. 묵인,
그 두 글자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아비의 유언장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니. 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밟고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지요. 그때 피의자가 더 빠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사님 부부가 들어둔 고액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아들 김민준 씨로 되어 있는 거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억납니다. 20여 년 전 민준이가 갓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들었던 그 보험.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이라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던 그 깊은 사랑이 담긴 보험 증서가 이제는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길 티켓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과 유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왕 형사는 피로한 기색으로 덧붙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건 전적으로 본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노숙자를 매수해서 시켰다고요. 남편 김민준 씨는 살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며느리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밤바람이 찼습니다. 민준이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근처 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우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꼼짝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같은 침묵이 어떤 통곡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라 욕망과 거짓으로 서서히 갉아먹혀 텅 비어버린 삶, 그 자체였습니다. 왕 형사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민주는 뒷좌석 양끝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거리는 좁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강물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저녁 먹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저 불빛들을 보며 마음 편안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가는 곳이 과연 집일까요? 차창 유리에 비친 아들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일까요? 낯설었습니다. 제 기억 속 민준이는 아빠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흙 장난을 하던 꼬마였고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묵인한 공범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멈췄을 때 민준이 천천히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지독하게 괴로워 보이는 그 몸짓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닙니까? 하지만 덕수 씨가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설 때쯤 옆자리에서 쇠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녹슨 쇠가 부딪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짧은 세 글자가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해요 라는 말로 짓밟힌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뻔뻔한 살인 미수를 지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근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Dog, dog.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밖의 사람도 다시 두드리지 않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문 밖에서 민준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저 보기 싫으신 거 알아요. 저 문 밖에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말해라. 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작게 대답했습니다. 문 밖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그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그는 나지막이 독백하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실패의 돌려막기, 다음 프로젝트면 다 갚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 엄마랑 아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전 늘 두 분의 자랑이었잖아요. 실망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서연이는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부부여야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성공한 척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사준 투자용 오피스텔도 이미 팔아먹었고 명품과 외제차 여행 사진 모두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랑 아빠를 제가 만든 거짓 세상 속에 살게 해서 유언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받을 거니까 미리 서류만 꾸미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벼랑 끝에 몰리니까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맹세코 저는 몰랐어요. 서연이가 엄마 채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죽어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엄마를 해칠 뻔했어요. 문 밖에서 억누르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문에 기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걸 본 게 언제였던가요? 초등학생 때 아빠 만년필을 망가뜨리고 혼날까봐 울던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정직하면 괜찮다고 달랬는데 지금의 잘못은 만년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정리할게요. 집, 차 다 팔아서 빚 갚고요. 저는 경찰서 가서 자수할게요. 제가 아는 거 다 말하고 죄가 있다면 벌 받을게요. 엄마는 제발 건강만 챙기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방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주던 꿀물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를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저 그때 잘못한 아이에게 꿀물 한 잔 타주던 엄마로 잠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묘한 약입니다. 깊은 상처에 딱지가 않게 해주니까요. 흉터는 남겠지만 적어도 피는 멈췄습니다. 재판 결과는 3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을 뿐입니다. 이서연.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며느리가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녀가 항소도 포기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감옥이 그녀에겐 빚 독촉과 거짓말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준이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끝까지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법은 그를 놓아주었지만 민준이 스스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혼 후 모든 걸 팔아 빚을 청산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옛날 자기 방으로 돌아왔죠.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어디 카센터요? 정비기술 배우기로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듣던 명문대 출신 아들이 기름밥을 먹겠다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명품과 거짓으로 무장할 필요 없는 진짜 김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진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퇴근해서 엄마 오늘 엔진 뜯는 거 배웠어요. 라며 조잘거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덕수 씨. 그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 일부를 털어 우리 동네 근처에 작은 카센터를 인수해 주었습니다. 덕수 씨, 이건 적선이 아니에요. 내 목숨값이고 보은이에요. 극구 사양하던 그도 제 고집에 눈시울을 붉히며 받아들였습니다. 간판 이름은 그가 직접 지었습니다. 덕수 모터스? 참 투박하고 정직한 이름이죠. 그의 솜씨가 좋고 성실해서 동네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식탁엔 숟가락 하나가 더 놓입니다. 민준이는 퇴근하고 오고 덕수 씨도 문 닫고 과일이나 막걸리 한 병사 들고 옵니다. 저는 된장찌개나 수육을 내놓죠. 우리는 날씨 이야기 시장 물가 이야기, 카센터 손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도 그 끔찍했던 과거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이자 영원히 덮어둘 비밀이니까요. 땀 흘리며 웃는 민준이와 묵묵히 밥을 먹는 덕수 씨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비바람을 겪고 난 뒤에도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서울 하늘이 참 맑습니다. 겨울 햇살이 베란다에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저는 남편이 아끼던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다 죽어가던 녀석이었는데 지난주에 말라비틀어진 줄기에서 초록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생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속삭여 주니까요. 저 박정혜 65살. 인생 다시 사는 기분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부모님께 우리는 자식이 고생 안 하고 빛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남보다 못 벌어도 떳떳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꼿꼿한 허리로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둘째, 세상 모든 자녀분께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압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밖에서 지치면 집에 와서 기대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에 갇히지 말고 부디 솔직하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쁜 세상을 사는 모든 분께 때로는 서연이처럼 욕망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덕수 씨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나는 선의가 존재합니다. 사람에 대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난초 잎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지금의 저와 민준이를 보며 흐뭇해하겠죠. 따뜻한 국화차 한 모금 마시니 참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박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한 가정의 파괴와 재생으로 이어지는 과정.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 민준의 무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 없는 배신일까요? 아니면 그 또한 피해자로서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은 너무 무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모성애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의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감사합니다.